아주 옛날 한 마을에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부지런히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무꾼은 쌓아놓은 나무더미 속에 사슴을 숨겨서 사냥꾼으로부터 구해주었다. 무사히 살아난 사슴은 나무꾼에게 산을 돌아 나가면 하늘의 선녀들이 멱을 감는 연못이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리고 선녀들이 멱 감는 틈을 타서 그중 한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라고 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면 이내 아내가 될 거라고 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기까지는 날개옷을 깊이 감추고 절대로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 나무꾼은 연못을 찾아가서 사슴이 일러준 대로 했다. 멱을 다 감은 선녀들이 다들 하늘로 돌아가는데 날개옷을 도둑 맞은 막내 선녀는 그러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나무꾼은 막내 선녀를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 나무꾼은 선녀와 수천 년을 지나는 사이에 아이를 둘 얻었다. 아내는 이제 아이를 둘이나 두었으니 제발 날개옷을 보여달라고 했다. 결국 나무꾼은 날개옷을 꺼내와서 선녀에게 주었다. 아내는 날개옷을 날쌔게 입더니 두 아이의 손을 잡고는 훨훨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선녀와 나무꾼만 살았다는 그 깊고 깊은 그런 산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선녀가 시어머니나 남편 나무꾼의 돌봄을 받지 못해서 혹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았을까. 현재 제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육아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또 건강까지 악화된 제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선녀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엄청 유능하고 성격도 좋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선녀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열심히 살다가 이 자급자족해야만 하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 굶어 죽지 않았을까? 혹은 병들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우자의 협조라든가 그 부부간의 협력이라든가 그 관심 이런 거 하에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저의 그 약간 투쟁 의지? 약간 그걸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더 피로하게 되고 제가 행복을 가꾸려고 이 가정을 꾸렸는데 이 가정이 투쟁의 장소가 돼버렸고 그 투쟁의 상대는 배우자가 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1년생이고 중소도시에서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2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오빠 2명은 아들이라서 대학을 가게 되었고 언니들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그나마 언니들의 이제 성화로 인해서 대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정을 해서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을 다니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은 부모님께서 학비며 이제 생활비며 모든 것을 이제 지원을 해주었고 저는 첫 대학 등록금만 받아서 나머지는
제가 모든 등록금과 생활비를 해결해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10년 동안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중소도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해보니 경제적인 수입 외에는 남편이 크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육아라든가 뭐 이제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런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첫 아이를 이제 출산을 했는데 아들, 딸 상관없다던 남편과 이제 시댁 식구들은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한 아이를 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이제 딸이었고, 그래서 이제 셋째를 낳게 되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출생이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어도 뭐 육아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모든 책임은 주부인 저에게 이제 미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이제 갑상샘암이라는 걸 진단을 받게 되었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 중에서는 뭐 가벼운 암이라고 했지만 나름 항암 치료도 했고 여러 가지 투병 생활을 했음에도 가사 활동, 육아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이 너무나 미비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강이 더 안 좋아지게 되었죠. 암 수술 후 한 7년 정도 후에 넷째가 또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졌고 저의 건강도 안 좋아졌고 아이가 여럿이다 보니 가정 생활도 힘들었고 남편은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자꾸만 이제 외면을 하고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모든 게 제 탓이고 분풀이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이 암 수술 후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게 겹쳐져서 건강이 정말로 생명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은 그리고 내가 살려면은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경제적인 기반도 이제 다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것은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마지막 재산을 잘 털어서 19년 된 중고차를 100만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등하교 이렇게 해주면서 운동도 해가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는데 좀 전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남편의 폭력 상황이 더 심해졌고 저는 남편에게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혼하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같이 못 살겠다. 떨어져 살자. 그 말을 남기고 핸드폰 하나 달랑 들고 그 중고차에 아이들을 다 싣고 몸만 나오게 되었죠. 여성이었기 때문에 기뻤던 순간은 고등학교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모든 집안의 중심은 그 2명의 오빠들이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이라든가 남은 여러 개에 따라서 이제 그 공급을 받던 상황이어서 고등학교 갔을 때 이제 여자 친구들을 조금 만나고 즐겁게 지내다 보니 여자 친구들이 참 편하고 좋다. 제가 이제 집에서도 이제 막내다 보니까
뭐 귀엽다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 한 번도 이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제가 뭐 2등, 3등 이렇게 이제 상위권에 갔더니 갑자기 이제 부모님과 이제 그 형제들이 너무나 관심을 쏟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공부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하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이제 선배들한테 가면 뭐 커피를 먼저 타야 되고 뭐 문서 같은 거 보조 역할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갔지만 실제로 갔더니 명절 때 거래처의 선물 포장이라든가 전달이라든가 뭐 연락이라든가 이런 보조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남자 친구가 운전을 잘했어요. 그 덕분에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고 글쎄 특별히 여자로서 기뻤던 적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연애하는 상대하고 사랑을 했을 때보다 가정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너무 기뻤지만 사실은 이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든데 여자로서 어떤 기쁨이랄까 보람, 어떤 사명감 같은 거를 갈수록 더 느껴지기는 합니다. 성인 남자 분이 따라온 경험이 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두려움에 떨다가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취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주인 아저씨가 불편하고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그럴 때 너무 슬프고 괴롭고 물론 이제 가정에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이는 없지만 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고 괴롭고 그리고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너는 여자잖아. 넌 할 일이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괴롭고 좀 누군가가 나를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들의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길이 없이 가도 10년 넘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1년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의 부모님은 큰 아들이죠. 큰 오빠를 거의 그 분신처럼 생각하고 거의 내가 뭔가를 쏟아부으면 뭔가 결실이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도저히 깨질 수 없는 벽,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졸업 후 취업을 했을 때는 영문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막상 거래처 접대, 커피 심부름이라든가 문서 보조라든가 여직원들이 남아서 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주였기 때문에 정작 근무 시간에는 업무에 투입이 될 수가 없었고 항상 제외되는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른 이제 직장을 또 이직을 했는데 거기도 좀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취미생활이라든가 어떤 교재 이런 게 다양하지가 못하고 직장, 집 이렇게 살다 보니 조금 내가 편협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결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쪽으로 계속 제가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 있고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은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업 교육이라든가 체력을 다시 좀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아에 많이 힘들어하는 저희 지금 육아에 집중 중이신 그 엄마들, 그분들께 되게 이제 건강을 많이 챙기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삼시세끼를 넘어서서 이 무슨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 이 시대라서 저는 부모 역할이 우리 부모님보다 제가 더 힘들지 않나. 근데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사실 그런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양육의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자신을 돌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도 있을 수가 없고 아이들도 의지할 데가 없고 내가 외로웠던 거를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본인을 좀 챙겨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요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행복을 가지게 될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여자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고 양육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에게 그에 마땅한 예우라든가 어떤 예의를 갖추지 않는 대한민국인 것 같아서 되게 좀 분하고 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